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희정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저는 소득공제가 필요 없는 주부인데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텔레포트님께서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ISA 계좌는 활용하면 좋겠지만 연금 계좌는 늘 고민이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결혼자금, 육아자금 등이 필요하며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야 하는데 연금 계좌에 묶이는 것이 아닌가 항상 고민입니다. 매년 배당연금을 늘려 은퇴 이전에 이미 충분한 노후 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요. 이번 영상에선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유튜브엔 연금저축계좌가 필수라고 말하는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강력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장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점을 나열하는 영상은 이미 많으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저는 기존의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요즘엔 어딜 가나 1+1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구매하고 나중에 하나를 더 구매하는 것보다 1+1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면에서 무조건 유리하죠. 숫자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1+1 상품만 보면 흥분해서 일단 집어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말리셔야만 상품을 내려놓으십니다. 두 개 모두 필요한 상황이면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상품이거나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1+1 상품의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합리적인 구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혜택만 보고 이 상품이 필수다, 아니다를 논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닌가, 판매자가 이유 없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만 놓고 필수다 아니다를 쉽게 논할 게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인 내용도 다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뻔하디 뻔한 공식 같은 이야기로만 영상을 식상하게 가득 채울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께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든 영상이니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며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 자료를 함께 볼까요? 2022년 4월 금융감독원에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 발표 이후 2030 연금저축 가입러시 작년 가입자 수 34% 증가라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대부분 신규 계약 숫자에 관심을 가질 테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어 해지 계약 숫자를 살펴보도록 하죠. 연금저축 계좌 개설을 위해 딱히 어려운 제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며 모바일 앱으로 단 몇 분이면 언제든 신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입보다 어려운 건 해지입니다. 해지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입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연금저축 신규 계약 및 해지 계약이라는 표가 등장하는데 2021년 해지 계약 수를 확인해 보면 7만 건입니다. 해지 금액은 6,888억 원이죠. 신규 계약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고 넘기지만 앞서 언급했듯 신규 계약과 해지 계약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지 금액 6,888억 원을 해지 계약 7만 건으로 나누면 984만 원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 납입했던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다가 그중 일부를 해지한 것이 카운팅된 것이 아닌지는 이 자료만으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며 계좌를 깨게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자료임엔 틀림없습니다. 연금계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연금계좌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만 생각하며 무조건 유리하다, 이건 필수다 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면 앞서 보여드린 표에서와 같이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며 해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연금저축계좌가 구독자님들께 필수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가지셨던 생각이 더 확고해지실 수도 있으며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 연금저축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첫 순서입니다. 1+1 상품의 할인 혜택에 주목하기 전 판매자가 왜 1+1 상품을 내놓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한다면 혜택에 눈이 멀어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3년 10월 말 통계청에서 연금통계 개발 결과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의 맨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2023년부터 매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무려 87페이지에 달하는 이 귀찮은 자료를 통계청이 굳이 매년 취합하고 변화를 확인하며 공지한다는 건 그만큼 이 자료가 중요하고 심각한 자료라는 걸 우리는 눈치채야만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30대 후반인 제가 65세가 될 때쯤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미 은퇴했거나 머지않아 은퇴할 예정인 65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이죠.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할 수 없는 구조로 빠르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은퇴한 개개인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사적연금 혜택을 늘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에겐 100세 시대가 축복일 것이고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겐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일 겁니다. 현재 고령층이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얼마 정도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령층이 받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까지 모두 반영한 수치입니다. 고령층이 받는 월 평균 60만 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고령층의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 3천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평균 연금 수령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억을 받는 사람 1명과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 9명이 있을 때 평균 월급을 계산하면 월 1,09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월 평균 1,090만 원이라는 수치는 월 100만 원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금을 많이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평균값을 높인 건 아닌지까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받는 액수에 따라 일렬로 쫙 세운 후 딱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연금은 얼마일까요? 쉽게 말해 100명 중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연금 수령액입니다. 확인해보니 38만 2천 원입니다. 월 평균 60만 원보다 많이 적은 금액이죠.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가 꽤 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커다란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신 반면 25에서 30만 원 정도의 적은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쳐도 월 5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데 연금이 너무 커져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금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연금이 너무 적을 것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탭을 누르면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강의 배당연금 수입사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목표 의식을 갖고 연금을 끝없이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자분들에게 좋은 자극을 드리기 위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저는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군대 2년을 포함해서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월 92만원 정도의 공적연금이 쌓였습니다.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엔 2023년 3월 기준인 84만원으로 연금 내역을 공개했었는데 그 후 8개월 동안 공적연금이 8만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8만원이면 소소한 금액 같지만 은퇴 이후 매월 8만원씩 평생에 걸쳐 더 받게 되는 것이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이나 혹은 배당연금이나 연금이 불어가는 기본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꾸준히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은 서서히 함께 증가합니다. 서서히 쌓여나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적연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바로 사적연금과 배당연금입니다. 여기서 배당연금이란 배당금을 연금처럼 매달 혹은 분기별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받게 될 연금의 한 종류로 배당연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인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과 배당연금은 전적으로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별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받게 될 사적연금과 배당연금이 당연히 0원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과 저의 미래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2,200만원 정도를 적립해 두었습니다. 만 55세 이후 매월 18만원 정도씩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2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ETF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 55세 이후가 되었을 땐 아마도 자금이 더 불어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유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연금은 매년 더 늘어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한 돈은 만 55세 이후에 제가 연금으로 받는 금액만큼 점차 줄어들며 언젠간 모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배당연금은 다릅니다. 제가 굳이 수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보유한 수량에 해당하는 가치는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성장주 특성상 배당금은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현 시점 기준 매월 평균적으로 40만원 이상의 배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그리고 배당연금으로 쌓아둔 제 연금은 월 150만원 수준인 셈이죠. 멈추지만 않는다면 현재의 월급보다 훨씬 더 큰 연금을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받게 될 날이 언젠간 올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보죠. 통계청에서 연금통계라는 자료를 2023년부터 앞으로 매년 발표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딱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초고령화, 노년빈곤, 연금 부족입니다. 저는 연금을 공적연금, 사적연금, 그리고 배당연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년빈곤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와 같은 달콤한 혜택을 주면서 사적연금을 각자 알아서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연금저축입니다. 화면 속 자료를 한번 볼까요? 사적연금 중 하나인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은 보험사, 신탁은 은행,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화면 속 자료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탁, 하늘색으로 표시된 보험은 점점 줄어들지만 주황색은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주황색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현재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주체는 주식 투자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표를 보면 연금저축 펀드가 2016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거래가 본격화된 것이 2017년 11월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성장에 ETF 도입이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어 스스로 공부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정부의 유인책을 적절히 활용하며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고,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적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위태로운 공적연금만 바라보며 지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선 분명 저처럼 안정적인 투자와 노후 준비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일 것이므로 저와 함께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그리고 배당연금까지 차곡차곡 쌓아 나가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적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론 연금저축 펀드와 IRP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둘 다 활용하시는 분 혹은 어느 하나만 활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연금저축 펀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30% 이상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자산 비중을 30% 담을 자금으로 차라리 배당주에 투자해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것에 집중할 생각으로 안전자산 제약이 없는 연금저축 펀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저처럼 연금저축 펀드만 활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엔 매년 1,8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5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보죠. 올해 300만 원을 덜 채웠다고 해서 다음 해에 300만 원을 더 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해에도 납입 가능한 최대 금액은 똑같이 1,800만 원입니다. 매년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지만 딱 400만 원까지만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가적 문제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해 개개인이 스스로 사적연금을 준비하게끔 정부가 활용하는 유인책입니다. 매년 납입금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환급해 줍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이 사람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공제 혜택을 13.2%로 줄입니다. 예금 이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연 5% 미만인데 납입금의 16.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죠. 만약 납입 한도 제한이 없다면 너도 나도 모든 돈을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할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작년까진 최대 연 400만 원으로 혜택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연 600만 원으로 혜택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2023년 6월 1일 기사입니다. 올 세수 38조 펑크 위기란 제목의 기사죠. 세금을 더 걷어도 모자랄 판에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사적연금을 활성화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니 본인 미래는 제발 본인이 준비해 주세요 라는 의미일 겁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건 우리에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욱 암담해질 것이란 암시입니다. 이를 눈치챈 사람들은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고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600만 원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100만 원의 16.5%인 16만 5천 원을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분께선 13.2%인 13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제 계좌를 잠시 볼까요? 연금저축계좌에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엔 변경 전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딱 400만 원까지만 입금을 했었고, 올해는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800만 원을 모두 채웠습니다. 그래서 총 2,200만 원이 된 것이죠.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금액을 늘린 건 지난 1년 동안 제게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연금저축계좌의 기본 이론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은 연금저축계좌에서의 배당금 출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당 투자자라면 만 55세 이전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도 배당금을 인출해서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 55세가 넘어 연금 개시 후에 보유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배당금만 인출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부터 그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은 400만 345원입니다. 올해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일부러 400만 원을 약간 넘겨 345원을 더 입금했었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죠.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2022년에 납입한 400만 345원 중 400만 원은 과세 대상 금액, 345원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잡힌 것 보이시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400만 원은 과세 대상 금액으로 잡히고,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 345원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잡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이 있는 400만 원에 초점을 맞추시겠지만, 배당 투자자라면 400만 원을 넘겨서 추가로 입금한 과세 제외 금액 345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납입 최대 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했었다면 과세 대상으로 400만 원이 잡히고 과세 제외로 1,400만 원이 잡혔을 겁니다. 이 경우엔 400만 원을 넘겨서 입금한 과세 제외 금액 1,400만 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2023년 2월 400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인 52만 8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2월 월급에 52만 8천 원이 추가되어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년엔 환급받은 금액을 증권 계좌에 이체시킨 후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뭐라도 매수해둘까 합니다. 월급에 섞여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것보다 뭐라도 매수해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덤으로 생긴 자금은 꼭 분리해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올해부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늘어난 것이죠. 연 600만 원을 채우려면 월 50만 원 수준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반드시 월 50만 원씩 나눠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600만 원을 납입해도 혜택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99만 원을 환급받게 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엔 79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간단히 100만 원, 80만 원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이 600만 원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까지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 한도를 300만 원 더 늘릴 수 있지만, 저는 복잡한 게 싫어서 일단 연금저축계좌만 열심히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가득 채울 생각으로 시작하다 보면 오히려 빨리 지치게 됩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사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 중 연 5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82.5%였다고 합니다. 평균 수령액도 연 300만 원 수준이었다는 게 다소 충격입니다. 평균 수령액이 연 300만 원 수준이니 현재는 사적연금이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게
더 큰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2023년까진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 또는 기타 소득세율 16.5%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1,5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사적연금을 월 125만 원 범위 내에서 수령하는 건 3.3에서 5.5% 정도의 저율과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16.5% 또는 13.2%의 현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는 소득공제가 필요 없는 주부인데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금을 채웠어도 상황에 따라 세금 환급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환급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연금저축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납입한 1,000만 원 중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만 원의 16.5% 또는 13.2%인 99만 원 또는 79만 2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엔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1,000만 원은 모두 혜택을 받지 않은 돈, 즉 과세 제외금액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도 아니며 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액공제 혜택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사적연금 활성화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혜택을 받았다면 그 돈을 만 55세까지 출금하지 않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서 아끼며 쓰겠다는 약속을 하는 셈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만 55세 전에 출금할 경우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순간 그 돈에 족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족쇄가 채워지지 않고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어차피 자유롭게 출금 가능한데 굳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액공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배당 투자자에겐 그것 말고도 솔깃한 혜택이 조금 더 있습니다. 바로 배당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죠.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후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두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3%의 분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만 원에 3%는 30만 원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차감한 후 25만 3,800원의 배당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했다면 분배금 30만 원을 온전히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총 평가액은 1,030만 원이 될 겁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1,000만 원과 배당금으로 생긴 수익 30만 원이 합쳐진 것이죠. 여기서 배당금 30만 원은 추가로 얻게 된 수익인 동시에 배당소득세 15.4%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돈에 해당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은 배당금엔 족쇄가 채워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금이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과 마찬가지로 만 55세까지 보유한 뒤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30만 원을 10년에 걸쳐 쪼개서 받는다면 더 적어지겠죠. 게다가 나누어서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배당소득세 과세 이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세가 아니라 과세 이연입니다. 배당소득세 15.4% 감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글씨 조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모든 혜택은 공짜가 아닙니다. 중도 출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엔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받는 대신 한참 후에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약속을 어기고 중도 출금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세제 혜택을 받는 돈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혜택받은 돈은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게끔 하려는 것이니 당연히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할까요? 자유롭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막상 출금을 하려면 일반 계좌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걸 직접 출금해 보기 전까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배당소득세의 과세 이연 혜택만 원할 경우엔 연금저축계좌보단 차라리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혜택을 안 받은 돈일지라도 출금할 땐 일반 계좌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1,000만 원을 모두 출금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돈을 내어주는 증권사 입장에선 제가 세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직접 알려주기 전까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증권사로 알아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증권사는 제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어도 일단 최대로 받았다는 가정하에 돈을 내어줍니다. 1,000만 원을 출금하려 할 때 600만 원까지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400만 원만 자유로운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400만 원은 그대로 출금이 가능하지만 600만 원은 만 55세까지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고 출금하는 것으로 보고 16.5%의 기타 소득세를 뗀 채 501만 원이 출금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출금 전에 미리 증권사에 저는 세제 혜택을 안 받았어요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자료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그때 비로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증빙자료 제출 이후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1,000만 원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긴 하지만 꽤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이게 전부면 좋겠지만 불편한 점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납입한 1,000만 원을 올해 출금할 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올해 납입한 돈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넘기게 되는 순간 증권사는 우리가 얼마의 세제 혜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려주기 전까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출금 시스템을 편하게 만들수록 사적연금 활성화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출금하지 않고 적립해 나가는 것이 노후 빈곤을 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금 과정이 복잡하면 증권사 입장에선 돈이 쉽게 안 빠져나가서 좋고 정부 입장에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데 굳이 출금 시스템을 투자자 위주로 편리하게 바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애초에 출금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굳이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 없으십니다. 어머니께 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냥 혜택 없어도 되니 머리 아프지 않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연금저축계좌가 필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 성향이나 연령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대이신 어머니께는 ISA 계좌만 만들어 드렸고 저와 아내는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둘 다 활용하고자 합니다. ISA 계좌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의 연금저축계좌 출금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출금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직접 실행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엔 분명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직접 해보는 편입니다. 그 과정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연금저축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저축 출금 신청이라는 출금 메뉴가 따로 존재합니다. 작년까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 입금한 400만 345원 중 400만 원까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345원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돈은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제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돈이죠. 이 345원을 인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던 345원 출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345원을 출금할 땐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연금저축펀드 계좌 출금 신청이 실패했다는 문구가 뜹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영업시간이 아닐 땐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에선 공휴일에도 이체가 자유롭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다시 시도해보니 345원이 세금이 붙지 않은 채 출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 자료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400만 345원으로 ETF를 매수하고 11,236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 11,236원을 모두 출금하고 싶어 출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출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전체 금액을 출금할 수 없다입니다. 지금부턴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듯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345원은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돈이므로 원한다면 즉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보여드렸듯이 영업시간 내에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345원까진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지만 345원을 넘어서게 되는 금액을 출금할 땐 조금 더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않은 돈, 쉽게 말해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돈이 먼저 인출되고 그 금액을 모두 인출하고 나면 그때서야 세제 혜택을 받아 족쇄가 채워진 금액이 인출됩니다. 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11,236원 중 345원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돈이며 345원을 제외한 나머지 1,891원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아 족쇄가 채워진 금액입니다. 족쇄가 채워진 돈을 만 55세 전에 출금한다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화면 속 사진을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가 붙는 것 보이시죠?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은 11,236원이며 이 중 345원은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고 나머지 1,891원은 혜택을 받아 족쇄가 채워진 금액입니다. 족쇄가 채워진 이 금액을 만 55세 이전에 출금하기 위해선 1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5%를 떼고 나면 1,633원입니다. 원 단위를 버리면 1,63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합니다. 163원이죠. 원 단위를 버리면 160원이 됩니다. 족쇄가 채워진 1,891원에서 소득세 1,630원과 주민세 160원을 떼고 나면 9,101원이 됩니다. 345원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세금 없이 345원 그대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족쇄를 풀고 받게 된 9,101원과 자유롭게 출금하는 345원이 합쳐지면 정확히 9,446원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11,236원을 출금 신청하게 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은 9,446원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타 소득세 16.5%는 이처럼 소득세 15%와 주민세 1.5%가 합쳐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출금 시 16.5%를 토해내는 것이니 출금하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한 가지 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어기고 기타 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할 금액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경우엔 모바일 앱에서 바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전화한 후 기타 소득세 16.5%가 공제된 금액으로 출금하겠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출금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영업시간 내에 전화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을 출금할 땐 앱에서 출금하기 메뉴를 통해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 단 영업시간 내에. 혜택을 받은 돈을 출금할 땐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기타 소득세 16.5%라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단 증권사에 전화해서 16.5%가 차감된 금액을 출금하겠다고 확인한 후 출금이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배당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 55세 이전에 배당금을 인출할 때에도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자유로운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계좌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족쇄가 채워진 40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로 50만 3,959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제 계좌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족쇄가 채워진 400만 원과 아직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50만 3,959원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올해 입금한 50만 3,959원은 혜택을 안 받았으니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올해 입금한 돈은 해를 넘기기 전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입금한 돈으로 모두 월배당 ETF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12,342원, 환해지 상품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로부터 1,736원, 총 14,078원의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이 분배금을 출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분배금 14,078원을 출금할 때 소득세, 주민세가 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 16.5%가 안 붙은 것이죠. 그 이유는 올해 입금한 50만 3,959원 때문입니다.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50만 3,959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배금은 수익이지만 연금저축계좌의 출금 시스템은 출금하는 자금의 출처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출금 순서와 금액의 크기만 정확히 따지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먼저 출금되는 돈은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돈이며 그 금액은 50만 3,959원.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것이죠. 따라서 배당금으로 만들어진 돈이든 ETF 상품을 매도해서 만들어진 돈이든 상관없이 50만 3,959원까진 무조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0만 3,959원이 모두 인출되고 난 후부턴 어떤 돈이든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 55세 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으로 모두 ETF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죠. 올해 입금한 500만 원은 아직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이므로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입금한 500만 원까진 ETF를 매도해서 생긴 돈이든 배당금을 받아서 생긴 돈이든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여유가 없어 입금을 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입금했던 자금들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모두 족쇄가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 자유롭게 출금 가능한 금액은 0원입니다. ETF를 매도해서 생긴 돈이든 배당금을 받아서 생긴 돈이든 출금하기 위해선 모두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당해 연도에 입금한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족쇄로 묶여있지 않은 돈이 있어야만 배당금이 생겼을 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족쇄로 묶이지 않은 여유 자금이 연금저축계좌에 남아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선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도 세금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당금이든 ETF 매도로 생겨난 돈이든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시간 내에 말이죠. 올해 저는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6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족쇄가 채워질 것이고 1,400만 원은 혜택이 없으니 자유로운 돈이 됩니다. 배당금 중 1,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고 출금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나머지 돈은 기타 소득세든 연금소득세든 세금이 붙을 겁니다. 저는 여유가 될 땐 될 수 있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할 생각입니다. 한도를 넘겨서 적립한 자금이 쌓여 있다면 연금 개시 이전에도 배당금을 세금 없이 인출해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연금을 개시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만 55세 이후인 어느 시점에 연금을 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연금 계좌에 현금이 아닌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받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달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금액에 맞추어 매달 ETF를 매도해야 하는 건가? 매도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매도되면서 정해놓은 금액만큼이 자동으로 인출되는 건가? ETF를 매도하지 않고 배당금만 인출할 수는 없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질문을 꺼리십니다. 연금 수령과 관련해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손해보기 싫다면 연금 수령 한도를 넘기지 말 것.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노후 대비 자금이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둡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기준 연금저축 계좌에 1억이 담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보면 연금 개시 첫 해엔 1,200만 원이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해에 1,200만 원을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00만 원까진 저율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출금한다면 연금 소득세만 떼어가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매달 인출할 금액을 미리 정해둘 필요도 없으며 ETF를 매달 매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을 개시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결정되는 연금 수령 한도에 맞춰 그 범위 내에서 출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ETF를 매도한 후 출금해도 되고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금을 출금해도 됩니다. 출금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출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건 투자자 마음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보다 큰 금액을 출금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한도 내에서 출금하는 게 좋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떼기 때문이죠. 손해보기 싫다면 연금 수령 한도를 넘기지 말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사라집니다. 한 번에 다 찾아도 기타 소득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죠. 연금 계좌는 10년에 걸쳐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만약
매년 납입했던 금액도 적고 납입 연수도 길지 않은데 납입했던 금액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크지 않은 금액을 괜히 10년 이상으로 쪼개서 받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목돈이 필요한 급한 상황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깨고 16.5%를 토해낸 채 남은 금액을 출금해야 하는 것이죠. 세액공제 혜택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혜택을 받은 납입금을 10년 이상으로 쪼개서 받아도 정말 괜찮은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유자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납입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라 납입금의 13.2%의 세금을 돌려받았죠. 매년 26만 4천 원씩 세금을 돌려받을 때마다 꽁돈이 생긴 것 같아 좋을 겁니다. 5년이 흘러 연금을 개시합니다. 연금 개시 첫 해 출금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출금 한도를 가득 채워 120만 원까지 출금하려 합니다. 연금소득세 5.5%를 뗀 채 113만 4천 원이 입금된다고 뜨네요.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5.5%나 떼어가는 게 조금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전에 13.2%의 세제 혜택을 받았으니 이익인 거겠죠. 그런데 몇 년 전에 13.2% 혜택을 받았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13.2%의 세금을 5.5%로 줄였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려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1,000만 원 말고는 당장 목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금을 하려고 보니 수령한도인 120만 원까진 5.5%의 연금소득세, 그리고 나머지 880만 원은 기타 소득세 16.5%를 떼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세금 151만 8천 원을 떼고 848만 2천 원을 출금했습니다. 5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은 132만 원보다 더 큰 돈이 차감된 것이죠. 5년 동안 혜택받은 132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더 큰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혜택만 놓고 봤을 땐 크게 유리해 보여도 막상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생각만큼 유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혜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연금저축의 기본 취지는 세액공제가 아닌 노후 대비입니다. 노후를 준비했더니 세액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주어졌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오랜 시간 자금이 묶이는 걸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엔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겁니다. 영상에서 다른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금계좌든 ISA든 일반 계좌든 다 좋습니다. 정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니 연금계좌가 필수라며 선동할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라며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계좌의 장점을 다루는 영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조금 깰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적연금과 관련한 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연금저축 펀드에 ETF 투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아직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증권사에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의글을 남겨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으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제가 모두 정확히 답변드리면 좋겠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괜히 어설프게 알려드리는 것보단 증권사의 연금저축 전문 상담사님께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게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함께 공유하면 좋을 만한 정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ISA 계좌에 대한 생각과 투자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정말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